만나면 좋은 친구 MBC.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 체크입니다. 이번 주 저희가 체크할 뉴스는 전교조 전북지부가 김승환 교육감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과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일단 숨통이 트인 소상공업계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슈 토론에서는 민주당 단체장 후보 결정과 향후 지방선거 전망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슈 체크 송옥진 전교조 전북지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송 지부장님 그 단식 농성을 14일간 하셨어요. 건강은 어떠신가요? 지금 거의 10kg 정도 감량이 됐고요. 예. 뭐 좀 움직이면 어지러울 정도로 그럼에도 아직 좀 기운은 있습니다. 이렇게 단식까지 그것도 2주 동안이나 이렇게 하신 이유 먼저 좀 짧게 듣겠습니다. 네, 우리 코로나 시국에 수많은 선생님들이 자신의 열정과 헌신으로 등교 수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헌신했고요. 예. 이러한 과정에서 수업 좀 하자, 예. 숨 좀 쉬자라고 하는 좀 절박한 요구를 도내 18,000명의 선생님들 중에 무려 30% 가까이 되는 5,500명의 선생님들이 서명에 동참해 주셨어요. 예. 그런 요구를 김승환 교육감님한테 전달했으나 여전히 교사들의 요구가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있어서 지금 천막농성과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전교조가 다른 분도 아닌 김승환 교육감과 갈등을 빚고 있다. 참 저희들이 보기에는 의아한 부분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김승환 교육감 12년 동안 예. 전교조가 함께 협력해왔고 우리 학교 현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헌신한데 단연 앞장선 것이 우리 전교조 선생님들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최근에 갈등이 생긴 이유는 오미크론 상황에서 우리 선생님들은 나 하나 혹여 코로나에 걸리면 우리 반 아이들은 어떡하지? 또 우리 학교가 등교 수업이 중단되면 어떡하지? 또 내 수업의 공백은 어느 교사가 또 메우지? 이러한 좀 어려움에 호소를 했고요. 작년부터 이러한 요구를 김승환 교육감에게 지속적으로 또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보결 수업 전담 강사를 대폭 확대해야 선생님들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다 얘기했고요. 예. 또 방과 후 돌봄 업무량이 폭주하기 때문에 예. 타 시도에서 벌써 업무 이관했던 것처럼 우리도 업무 이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 우리 교사들이 수업뿐만 아니라 방역까지 담당해서는 양질의 수업을 할 수 없다. 예. 그래서 방역 업무에 대한 해소를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끝끝내 수용되지 않았던 것이 그동안 도교육청의 실태였고요. 최근 3월에 도내 선생님들의 40%가 오미크론에 걸리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최대 수업 시수 29시간까지 또 각종 업무 폭탄에 선생님들이 정말 이런 3월은 처음이다. 학교는 난장판의 생지옥이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김승환 교육감 얘기 조금 더 해보죠. 뭐 이런 요구도 있고 저런 요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전교조의 그런 요구나 요청에 대해서 김승환 교육감으로부터 어떤 묵살 내지는 이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혹시 단식 농성 중에라도 김승환 교육감과 좀 만나거나 면담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단식 한 3일째 정도 됐을 겁니다. 예. 제일 처음에 이제 도내 선생님들 서명을 모아서 전달했을 때는 전교조와의 만남이 좀 부담스럽다며 거절을 당했고요. 한 단식 농성을 통해서 어렵게 김승환 교육감님과의 자리가 만들어졌고요. 그것도 역시나 우리 지부 집행위원들이 함께 교육감실에 항의 방문하면서 만들어진 또 어찌 보면 저희가 노력해서 만든 쟁취한 결과입니다. 교육감님의 얘기는 이런 선생님들의 5대 요구에 대해서 공감하고 노력하겠다 수준이었고요. 저희가 약속 받은 부분은 그렇다면 저희도 한 발 양보해서 실무적인 수준에서 성실하게 책임 권한이 있는 분들이 배석해서 잘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교육청 어떤 실무자들이 업무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김승환 교육감은 어떤 지시를 하신 건가요? 그래. 교육감님이 따로 지시했는지 여부는 저희가 확인할 길은 없고요. 예. 다만
그 실무 협의 내에서 보여줬던 그런 과장들 또 밑에 있는 장학관들의 태도가 또 서로 협의하고 일정 부분 학교의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가시적인 변화는 거의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저희가 농성과 총궐기를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판단한 부분은 예. 결국 그 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네, 그 도교육청이 거부 의사를 밝히고 퇴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하는 것과 아마 이제 도민들이나 이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부분이 전교조가 다른 분도 아닌 뭐 김승환 교육감과 그것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김승환 교육감과 이렇게 이제 갈등하고 있는 부분이 어찌 보면 좀 놀라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정서적인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갈등이 있었는지 또 그 이유나 그 흘러온 정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김소환 교육감님이 갖고 있는 철학 예. 또 그런 가치관, 특히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올곧게 자신의 좀 신념을 지켜내면서 전북교육의 일정 부분 경쟁교육 폐지와 또 자사고를 막기 위한 노력은 충분히 공감하고 존경의 박수를 보내드리는데요. 예. 다만 우리 학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듣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보였다기보다 예. 현장 교사들에게도 역시나 그런 고집스러움을 똑같이 요즘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쉬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 그 이제 요구하시는 내용 조금 여쭤보면요. 코로나 국면에서 현장은 심각한데 그 수업 결손도 심각하고 교사들의 업무 부담도 폭증을 하고 있는데 전북교육청은 외면하고 있다라는 이 얘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다른 시도 교육청과 비교해서 전북교육청의 어떤 무관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유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정확히 보시고 계시는데요. 예, 타시도 같은 경우는 아까 보결 수업 전담 강사를 좀 말씀드렸는데 예, 전북은 저희가 요구하기 전에는 전혀 배치가 안 된 0명이었습니다. 예. 타시도에서는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1,200명까지 배치하면서 교사들이 자가격리에 되어도 예. 그것들을 보강할 수 있는 인력을 마련했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과 후 돌봄 업무에 폭주하는 부분도 이미 10개 도교육청에서는 돌봄 전담사에게 이관을 진행했습니다. 역시나 방역 업무도 정확하게 학교 안에서 복수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고 또 방역 인력의 채용과 관리 업무 역시도 제대로 업무 분장이 되어 있는 지역이 아주 많습니다. 예, 그런데 전북교육청은 지금 안 됐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교육 전문직의 수업 어떤 지원도 요구했었죠.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장학사, 장학관 이런 분들이 현장 학교에 나와서 조금 이렇게 대체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달라. 네. 근데 그건 역시 안 받아들여졌다고요? 네. 타시도에서 똑같이 이제 수업 지원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장학사, 장학관, 또 교장, 교감이 포함된 지원단을 운영하는 것을 매뉴얼화했습니다. 네, 역시나 도교육청에서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고 저희는 어쨌든 수업 지원단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장학사, 장학관이 안 된다면 학교에 있는 교장, 교감 선생님들도 법령에 따라서 학생을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교장, 교감 선생님의 재량으로 하는 부분이지 그분들이 의무적으로 수업에 직접 참여한다고 하는 강제는 없기 때문에 일선에서는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전북교육청과 타시도 교육청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대하는 자세는 조금 차이는 있었다. 이런 부분을 쭉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어떤 김승환 교육감이나 전북교육청이 바라보는 이 코로나의 어떤 엄중성, 그다음에 학교 현장의 어려움,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이 좀 다릅니까? 선생님들하고 아니면 타시도 교육청하고 그 부분 어떤 생각이신가요? 네, 저희가 3월 중반에도 성명서를 냈고 예. 또 그런 성명서 내용에 지금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제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럼에도 큰 변화가 없어서 그 다음 주에 이제 기자회견을 시작했고 또 서명운동이 진행이 됐는데요. 예. 현장에 대한 실태와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했다라면 거기에 대한 종합 대책은 분명히 따라왔을 텐데 아무래도 도교육청에서는 현장의 거리감을 아주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쨌거나 오미크론 진정 국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전교조와 전북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그 지점이 사그라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두 기관 간에
어떤 갈등이나 이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거든요. 제가 궁금해하는 게 네. 어찌 보면 뭐 상식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도교육청에서도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미 오미크론 상황이 좀 다 끝난 것 아니냐 예.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아이러니하고 한편으로는 분통 터지는 일은 최근에 도교육청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예. 오미크론의 재유행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 포스트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계획서를 내려보냈습니다. 예. 즉 우리 전교조와 도내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목소리 내고 있는 것은 혹여 다시금 있을 수 있는 감염병 사태에 대해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다시금 점검돼야 되고 마땅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전교조 역사가 3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전교조는 그 와중에 이제 학교 현장의 참교육 정착을 위해서 애쓴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북교육청 김승환 교육감과 얘기하면 김승환 교육감을 사실상 후원하고 지원해서 교육감에 당선시키고 12년 동안 함께 해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갈등을 빚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어떤 퇴진까지도 한때는 언급하셨던 그런 부분을 보면 전교조 역사에서는 상당히 다른 지금 국면이잖아요. 그런 부분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소외랄까요? 그런 부분 좀 말씀하시면요. 네, 전교조의 나이가 33살인데요. 예. 우리 많이 도민들도 아시겠지만 학교 현장에서 촌지를 받고 또 반민주적인 또 승진제도에 쩌들려서 이 관료적인 학교 문화를 타파하고자 우리 도내에는 69명의 선생님들이 네. 해직을 각오하면서 전북교육을 발전시키고 변화시켜온 저력도 있고 역사성이 있습니다. 그 예. 과정에서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은 이래야 된다라고 민선 첫 들어서서 많은 우리 도내 도민들과 또 선생님들이 절박하게 외쳤던 민주진보 교육감인데요. 예. 최근에서는 이런 진영을 떠나서 최소 우리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 또 학생들과 안전하게 눈맞춤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건들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을 겸손하게 듣고 또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또 일부분 따끔하게 목소리 내고 또 정의롭게 행동해야 되는 게 또 교사들의 목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임규철 전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님 나오셨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관련해서 좀 경기 상황이나 이런 것들 폭넓게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회장님 그 거리두기 해제됐어요. 반가우시죠? 네, 아무래도 모든 도내 도민들도 반가워하고 지난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그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 위기 속에서 도민뿐만 아니라 이제 특히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이 벼랑 끝에 내몰려 있었어요. 예. 그리고 휴업과 폐업 위기 속에서 버티고 있었지만 너무나도 힘들었던 시기다 보니까 좀 큰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은 조금 이제 회복에 가깝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조금 좀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어쨌거나 정부든 우리 사회든 이제 일상 회복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 네네. 업계에는 무엇을 먼저 지원해야 된다. 지원을 좀 요청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특히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대부분 대출을 끼고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나 이게 근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폐업, 휴업의 위기, 이게 폐업을 하신 분들은 그나마 임대 기간이 끝나서 폐업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출을 끼고 처음에 투자를 하면서 권리금도 주고 시설비를 주고 또 영업을 하면서 계속 적자를 받기 때문에 손실 보상이 너무 커요. 그래서 예.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진짜 실질적인 100% 손실을 좀 보상을 해달라 예. 이 목소리인데 과연 새로운 정부, 차기 정부에서 이게 얼마나 관철될지 의구심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빚 얻어서 많이 버틴 분들이 계실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이자, 그다음에 원리금 상환 이런 것들도 부담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2020년 거의 2월, 3월부터 정부에서 자영업자들이 버티기 위해서 코로나 자금, 경영 애로 자금, 사업자 자금 해서 많은 지원금들을 대출금들을 뿌려주셨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통계자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2020년도 한 해 전라북도에서 약 4만 개의 사업장에서 예. 9,077억 정도의 대출을 받아갔고요. 예. 2021년도에는 2만 7천 개 사업장에서 5,700억, 그리고 2022년 올해 지금 3월까지 약 전라북도만 1조 7,600억 정도의 대출이 예. 지금 받았습니다. 이 예, 부분은 실은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사업자에 관련된 대출을 받은 것이고, 이 외에는 저희들이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버티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로 받은 거라든가 또 제2금융권에서 받은 거, 예. 카드로 받은 것은 수치에는 실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다 예. 보니까 다중채무자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이게 예. 버티기 위해서 빚에서 또 빚을 내고, 예. 이제 그 상황이지만 그동안은 또 어떻게 보면 약 2년 정도의 기간은 좀 이자만 내면서 실은 버텼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죠. 이 거치 기간이 끝나면서 지금 이자와 원금을 같이 내야 되는 시기가 돌아왔다는 네, 거죠. 현재 이제. 돌아와 있고 예. 지속적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네. 압박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부담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어떤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은 회장님께서도 꾸준히 요구를 해오고 계세요. 네,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 도민 시민들 분께서는 혹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자 부담과 원금 부담에 대한 어려움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전라북도나 전주시 그리고 에서 정부의 지원금도 있지만 신용보증재단에 가시면 이거를 상환할 수 있는 상품들이 좀 다양하게 좀 있습니다. 이제 발빠르게 전북 신용보증재단을 좀 방문하셔가지고 예. 이자와 원금을 조금 이렇게 부담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다른 상품으로 대환할 수 있는 길도 있으니 노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거리두기 해제, 일상 회복 관련한 이제 어려움과 그간의 과정들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이 코로나가 또 영원히 없어지라는 법도 없어요.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뭐 네네. 연말에는 또 재유행한다 이런 뭐 우려나 예측도 있던데 그때마다 이제 저희가 이런 걱정을 반복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시스템적인 제도적인 지원 이런 것들도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네. 요청하고 싶으신 말씀하신 것처럼 예. 정부 차원에서 또 국가 차원에서 또 지자체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이거를 대안 마련을 해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팬데믹 오기 이전에 소상공인 보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예. 소상공인 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게 토대가 돼서 그래도 다양한 지원책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렇지만 거기에는 완전한 손실 보상이라든가 좀 더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또 대상자가 좀 더 확산돼야 되는 다양한 조례가 좀 개정이 돼야 되고 전라북도 또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작년 2월 달에 저희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서 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좀 수반되지 않는 조례는 보여주기식 조례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예산과 법률과 조례를 통해서 또 다가올 수 있는 이런 감염병 사태에 뭔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또 그 외 모든 업종들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예방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이슈 체크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임규철 소상공인연합회 3대 회장님 그리고 송옥진 전교조 전북지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단체장 후보를 모두 결정했는데요. 전북에서는 본선보다 치열한 예선이라는 말이 있듯이 민주당 공천에 이목이 집중됐었습니다. 민주당 공천 결과 알아보고 6일 지방선거 전망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입니다. 김남규 참여자치전북 시민연대 공동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홍석빈 우석대 교양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두 분, 예, 민주당 공천 결과 보셨을 텐데요. 총평을 좀 한 분씩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민주당의 그 공천 시스템 안에 좀 갇힌 느낌이다. 그러니까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이번 공천을 통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새로워지고 어떤 인물 경쟁력을 가지고 지방선거에 임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고 더군다나 대선에서 패배했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지역 발전 또는 지역 정치 변화를 이렇게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화 여론조사라고 하는 그런 민주당 공천 시스템 안에 갇힌 모양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홍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김 대표님께서 이제 구조를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저는 예. 이제 결과를 좀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상 못했던 현직 도지사의 컷오프, 그리고 전주시장 같은 경우에도 좀 반전이 있었다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초기에 우리가 예상했던 유력 주자들이 많이 실패를 하고 예. 새로운 그 사람들이 이번에 기초단체장 결과에 민주당 예. 많이 입지를 통해서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홍 교수님은 어쨌든 새로운 인물이 좀 등장한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김 대표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메시지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공천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늘 논란이 됐던 공정성, 투명성 뭐 이런 것에 관해서는 평가를 해 주시는 건가요? 현역이 바뀌는 것이 어쨌든 선거에서는 최대 쟁점이죠. 예.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서서 다양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 자체가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송하진 지사의 컷오프 가장 큰 이변이죠. 이번 지방선거에서. 근데 공정성 문제는 사실은 그 수용성 문제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송하진 지사가 3선 출마를 하기로 했는데 사전 예고라든지 분위기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중앙당에서 어떻게 보면 좀 갑작스럽게 컷오프를 하는 바람에 그게 결과론적으로 변화이긴 하지만 예. 우리 지역에서 뭐랄까 그래도 2번이나 도지사를 하셨던 분이 예. 그런 어떤 메시지나 이런 거 없이 갑자기 컷오프 됐다고 하니 그것에 대한 당혹감도 일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결과적으로 그 메시지를 해석하면 또 되는 거 아닐까요? 홍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송하진 지사 문제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이제 민주당이 놓친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 일단 민심, 도민들의 민심을 놓쳤다, 민의를 놓쳤다고 봅니다. 어떤 얘기인고 하니 도민들은 이제 우리 지방 일꾼들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새로운 메뉴, 새로운 정치인, 예. 새로운 정치 세력을 통해서 침체되어 있는 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길 바라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도민들의 식탁 위에 올라와 있는 그 메뉴들이 여전히 한 가지 메뉴만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이다. 도민들은 그 메뉴를 좀 바꿔주길 원하는데 우리 도내 정치권의 구조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개혁 공천을 하는 데 있어서 소홀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받게 됩니다. 예, 그 사람은 바뀌었지만 또 알고 보면 뭐 메시지가 없다는 말씀도 그렇고요. 또 어떤 메뉴나 이런 것들은 안 바뀌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행정 인사 보고 뭐 회전문 인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근데 그런 결과적으로 보면 개혁 공천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거기까지만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요? 개혁이라고 하면 예, 우리가 뭐 셀프 개혁도 있을 수는 있지만 예, 과연 이제까지 지방선거를 수차례 치르면서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이 가져왔던 그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공모를 한다든지 무슨 제안을 받는다든지 새로운 인물을 영입한다든지 뭐 이런 예. 이벤트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예, 그래서 선거 과정에서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 도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과 이런 것들이 모아지는 과정이어야 되는데 예, 민주당 주변에 있었던 또는 정치에 입문하고자 했었던 또는 기존 정치인들 사이에서 공천 시스템이라면 그 안에서 이제 누가 더 많이 점수를 획득하느냐 이거 외에 다른 메시지가 없었기 때문에 과연 뭐 인물은 바뀌었으나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 어떤 그 발전 이런 것들이 없었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 딱히 개혁 공천이다 아니다라기보다는 좀 인물은 바뀌었으나 새로움이 없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 겁니다. 또한 이 개혁 공천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개혁성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개혁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한테 던져봤을 때 저는 크게 2가지 측면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제도의 개혁이고 2번째는 사람의
새로움인데요. 민주당이 생각하는 제도의 개혁, 그리고 민주당이 생각하는 사람의 새로움, 이런 것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과연 진지한 고민을 해봤을까.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했다. 적어도 제도의 계획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당내 경선 제도와 관련해서 새로운 제도적 개혁을 시도했어야 되고, 사람 또한 새로운 인물들을 발굴할 수 있는 긴 호흡 속에서 신인 정치인들을 양성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거의 어떤 맥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노력들이 거의 없는 가운데서 민주당 내부의 개혁이고 민주당 내부의 제도와 사람들 간의 회전문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개혁성은 굉장히 저조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공천 결과 저희들이 이제 개혁성 잠시 논의했는데요. 이야기가 조금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민주당이 좀 그 공천하는데 급급했다. 어떤 방향성이나 메시지, 그다음에 개혁성은 결과적으로 그닥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조금 구체적으로 지금 14명의 후보가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뭐 3명은 뭐 단수 후보가 됐었고요. 이 조금 분석해 보죠. 이변 돌풍이 좀 있었죠? 없진 않았었죠? 그 부분 어디라고 보십니까? 뭐 초기에 앞서가던 후보가 전주시장 같은 경우에 예. 여론조사에서 지금 확정된 후보보다 2배 이상의 여론 지지율을 얻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뒤집어져서 네. 지금 전주시장 후보로 확정된 후보가 이제 된 것이고요. 예. 그리고 기타 군 단위 또는 기타 여러 지역에서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그 경선 과정에서 탈락했던 후보가 다시 재심을 통해 가지고 네. 공천을 받게 된다거나 예.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 대표님, 요게 이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던 언론사도 뭐 여론조사를 합니다만 여론조사 결과하고 조금 다른 데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간에 물론 언론사 여론조사와 뭐 이제 당이 공천하는 그 시점의 차이는 있습니다. 시점의 차이는 있는데 여론이 좀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건 그리고 또 다른 뭐 그런 영향 요인들이 좀 있었다고 보시나요? 이렇게 좀 송 지사의 불출마 선언 이후 송 지사의 선거를 준비하던 캠프 인사들이 네, 갑자기 이 캠프로 바꿨잖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그 도백이 중요한 것은 도라고는 행정 영역도 그렇지만 선거에서 그 각 지방선거에서 각 후보에게 미치는 게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광범위하잖아요, 일단. 조직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도지사를 지지했던 조직이 어디로 가서 도움을 줬느냐. 예. 이것도 정가에서는 상당한 변수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예, 저는 한 가지 우범기 전주시장 예, 후보와 관련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신인 가점 20%로 예. 이제 그 결과가 뒤바뀐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네, 과연 전라북도의 정무지사까지 하시고 여러 가지 사회 경험이나 인지도가 좀 있으신 분을 신인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나 네. 좀 비켜서 생각하면 예, 이런 예.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아쉬운 건 뭐 개인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일은 아니지만 돈은 이제 정치인 출신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예, 씨가 여전히 그 행정가 예. 출신으로 된 것에 대해서 좀 과감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좀 지켜볼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옹 교수님 전주시 얘기 나온 김에요. 전주시가 이제 신인 가점으로 네. 바뀌었어요. 네. 신인은 신인인데 또 이야기가 돌고 돌면 민주당 시스템 안에서 신인인 것이지 그렇습니다. 도민과 유권자에게 신인이냐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조금 평가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선거에 처음 나와서 받는 가점인 것이지 예, 그간의 정치적인 경력이 없었던 분은 아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말하는 그 유권자들의 눈높이에서 보는 신이라고 보기에는 좀 제약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여전히 지금 우리 도내의 정치 세력과 정치인들의 구조는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묵어있는 그나물의 그 밥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 예, 도민들이 원하는 도정과 도의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해서 실제 본인이
그런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경력이 있는 그리고 어떤 뜻과 어떤 사회적인 기여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어서 정치로 그것들을 풀어보려고 하는 이런 새로운 사람들의 의지는 있으나 구조가 또 그런 채널들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고여있고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 악순환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예. 그것과 관련해서 현재 이제 기관당원 50, 일반 시민 50 여론조사 방식으로 어떤 공천이 확정되는 이 시스템 때문에 소위 말하는 각 그 분야의 전문가, 정치를 좀 바꿔보자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민주당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 처음부터 몇 년 전부터 기관당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그 많은 노력과 어떤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인물의 어떤 새로운 인물에 대한 영입 이런 것을 결정을 민주당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정권자가 결국에 민주당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문턱을 넘어설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그래서 항상 민주당 안에서 인물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 시스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공천이 당선인 이 독점 구조 하에서 민주당 밖에서 공천을 받지 않고 무소속으로 내가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결과가 뻔하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발을 정치에 들여놓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인물의 변화가 거의 없는. 예. 그래서 저는 시스템 바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개혁 공천 얘기를 우리가 꺼냈었는데 예. 따라서 지금 권리당원 50%, 그다음에 안심번호 일반인 여론조사 50% 이건 이제 민주당이 세워놓은 그 룰인 것이고 이걸 개혁하자고 치면 결국 민의를 가능한 한 많이 수용할 수 있는 제도는 우리가 익히 나와 있는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라든가 100% 국민 참여 경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권리당원 중심의 이미 세력화된 그리고 이미 편가르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내부 경선 방식이 아니고 그야말로 기울어지지 않은 공평하게 평평한 운동장에서 민의를 온전히 받아낼 수 있는 제도로서의 오픈 프라이머리나 100% 국민 참여 경선제 이런 것들이 노력이 있어야지 과연 진정하게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혁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변 중에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임정혁 후보에 대한 컷오프 논란이 지역사회 좀 있었습니다. 뜨거웠다고 봐요. 예. 그런데 이제 민주당 안에서 어떤 이유든 공천 기준을 가지고 컷오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복당은 왜 받아줬어요? 예. 복당을 받을 때는 이래저래 해서 기회는 한번 주겠다라고는 예. 전제하에서 복당도 받는 거고 본인도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사적인 어떤 그 기준으로 보면 이거 좀 어이없는 일이 그렇습니다. 있는 거고요. 예. 처음부터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출마가 불가능하다는 기준선을 정해놓고 복당을 받던지 했어야 되는데 예. 대선 때 급하니까 다 받아놓고 이제 와서는 안 되라고 하는 건 이건 그 인간 어떤 그 그렇죠. 예의라고 할까요? 정리상의 정리상의 예. 그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고 저는 뭐 공천 기준에 대해서는 또 자체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예. 제가 평가할 일은 아니라고 보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가 또 큰 이변 중에 하나였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이변, 돌풍 이런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일반 유권자 시민들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왜 이변이 일어났는가 그 과정을 살펴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세력이 움직이거나 세력이 다른 데 가서 지원을 하거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영향을 미쳐요. 그게 이제 권리당원 문제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 방식을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이렇게 뭐 대안도 제시를 해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조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변 또는 돌풍이라는 얘기를 그 단어를 쓰려고 하면은 그 이변을 또는 돌풍을 일으키는 그 주체성이 능동적이고 주관적이어야 됩니다. 즉 내가 이변을 일으키고 내가 돌풍을 일으켜야 되는데 예. 이번에 있었던 뭐 현직 도백의 컷오프라든가 이런 현상들은 예. 주체가 돌풍이나 이변을 일으킨 게 아니라 민주당이라는 어떤 시스템 구조 하에서 수동적인 돌풍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수동적인 이변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선거제도 또는 경선제도와까지 연계가 되는데 애초에 우리가 권리당원 제도를 처음에 만들 때는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들을 많이 확보함으로써 정당의 재정이라든가 그 지역에서의 정당의 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되게 만들어주자. 이런 선한 취지로서 출발을 했는데 그것이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오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긴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조직화되고 편가르기하고 세력화된 형태에서 누구를 지지하는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눠 먹는 갈라먹기식, 편가르기식 권리당원제가 됨으로써 이게 당초의 제도의 취지하고는 반하게 이제 나쁜 쪽으로 이제 흘러온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점검하고 개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픈 프라이머리 이야기를 하셨는데 100% 시민 참여 경선을 하잖아요,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그 지방 정치가 분권이 안 됐다라고 하는 이유가 예를 들면 미국은 이제 주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또 분권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좀 적합한 사례는 아니긴 하지만 주 당에서 경선 방식을 결정을 해요. 5대5로 할 것인가, 100%로 할 것인가, 아니면 100% 당원 경선을 할 것인가. 그런데 민주당은 당원 당규상에 그런 지역에서 결정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경상도 지역하고 전라도 지역은 다르잖아요. 당원이 소수인 경우에 당원의 의사에 의해서 후보를 결정을 하는 건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근데 일반 민의와 당심이 뭐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비교적 어떤 인물의 교체나 그다음에 다양한 인물 영업이 필요하다 하면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경선 방식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득권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그 선출직들은 이 경선 방식, 그러니까 기관 당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자가 그 현재의 지역 민주당의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 고수하고 있는 기득권화된 경선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지방 정당이 도당이나 이런 시당이 중앙 정당한테 재정적으로 예속돼 있다는 거예요. 도나 이 행정 단위로서 봤을 때도 도가 또는 광역단체, 자치단체가 중앙행정부처한테 지방재정 교부금 등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재정적으로 예속돼 있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인 어떤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원천적으로 좀 제약이 많다라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정당법상에는 지금 지역 단위의 자치단체 단위의 정당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지금 전체 전국의 정당들을 다 관할을 하고 있을 때, 또는 국민의힘이나 여러 중앙당이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개별 광역단체 차원의 지역당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정당법이나 관련 제도들, 법규들을 바꿔주면 지역 민심에 따라서 지역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그 새로운 제도의 어떤 채널이 생기고 활로가 모색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굵직굵직한 제도 변화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요. 네, 저희가 뭐 지방선거 관련해서 토론과 논의를 몇 주째 이어오고 있는데요. 실은 민주당 공천 얘기하면서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이 권리당원 문제에 대한 어떤 폐해, 그리고 또 불가피성,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그렇게 또 잘 나지 않더라고요. 어떤 정당의 정체성 때문에 권리당원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나 취지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이번에 선거 브로커 문제가 대표적인 거잖아요. 예. 선거 브로커가 뭐 갑자기 없어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 권리당원 모집이라고 하는 고리를 통해서 어떤 업체들한테 미리 돈을 좀 땡겨 와서 받아서 그 권리당원 모집하는데 돈을 쓰고 또 다른 데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권리당원을 누가 많이 갖고 있냐라고 하는 그런 자양분에서 선거 브로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선거 브로커 문제는 단순히 선거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이후에 거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약 비리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이게 공천 시스템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후에 어떤 부패 문제까지도 연결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의 공천 시스템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민주당 아니냐 또는 민주당을 넘어서는 지역에서의 어떤 지방선거가 의미를 가지려면 저는 민주당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이유가 뭔 거니, 항상 그 공천 시스템 안에서 당원 모집을 하고 다니고 이게 일상입니다. 지금 정치인들은. 그런데
우리가 어떤 협치를 한다, 주민들과 소통을 한다, 그런 것은 그 단순히 민원을 해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타 지역에 대한 정보, 중앙정부에 대한 예산에 대한 정보, 사람에 대한 네트워크 연결시켜주고 지역이 뭔가 정보, 사람을 그 만나서 해결하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데 민주당 안에 그런 선거 시스템 안에 갖추는 활동으로 한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인물이 중요한 건 바로 그 정당 안에서의 활동을 뛰어넘는 다양한 이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지역의 인물을 발굴하는 게 지역 발전에 초석이 되고 그다음에 그게 지역 정치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이 한계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네, 그 지방선거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무소속 후보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민주당 얘기하면서. 전라북도의 특이한 점이기도 합니다만 국민의힘과 정의당 얘기하기 전에 유력 무소속 후보와 민주당 후보의 대결을 항상 저희는 얘기하잖아요. 이번 어떻게 전망하시는가요? 저는 원칙적으로 무소속 후보란 예. 내가 정당을 가지 않고 예. 주민들의 어떤 그 지원을 받아서 독자적인 어떤 영역에서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원론적인 의미의 무소속인데 우리 지역 대부분은 민주당 공천에서 떨어지거나 받아주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이제 무소속 군으로 가기 때문에 무소속 돌풍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경계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무소속이 맞냐라고 하는 건 지역 선거이기 때문에 지방 선거이기 때문에 당연한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민주당의 공천에 대한 어떤 공정성 문제에 불만이 좀 많다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 무소속 군이 오히려 민주당을 한편에서 경계하는 경쟁자가 또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또 한편에 어떤 독점적 정치 체제 안에서 그런 결과가 또 유의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천 타천으로 언론 보도상에 따르면은 무소속 후보가 23명, 24명까지 예.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에 예. 나왔다고 해요. 네. 굉장히 많은 숫자죠. 물론 이제 지금 김 대표님 말씀하신 바 그 테두리 안에서 민주당 밖으로 이제 튀어나와서 나온 후보들이 많긴 한 게 사실인데 여하튼 복수의 후보들이 나와서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또 현재 세 군데 같은 경우는 현직이 지금 무소속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주군수, 임실군수, 고창군수가 현직이 무소속인데 예. 이 현직 군수들이 과연 또 이번 선거를 통해서 계속 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이런 예. 것들도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논의해 보면은 국민의힘이나 정의당의 단체장 당선 가능성은 높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과연 민주당 독주가 무소속에게 이제 몇 석이 이렇게 막히면 가로막히면 이걸 또 민주당 독주 독주가 이렇게 해소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민주당에서 나간 분들이 무소속 유력자들이 무소속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고창 같은 건 좀 유의미한 무소속이라고 예. 볼 수 있죠. 예. 예를 들면 익산 같은 예. 경우는 정은일 시장이 입당을 예. 한 거고 예. 그래서 이제 당이 자기 유불리 어떤 정치적 환경에 따라 왔다 갔다 하니 어쩔 때는 무소속이었다, 어쩔 때는 민주당이었다 이제 그런 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한편에서 어쨌든 지역의 이제 어떤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의 어떤 대항마 또는 민주당 독점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심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의미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또 한 가지 그럼요. 포인트가 예. 이제 과거에 보면은 이제 당을 나와서 무소속으로 당선이 돼서 다시 또 복당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 그렇죠. 예. 특히나 이제 우리 민주당 독점 체제하에 전라북도 정치권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보고요. 예. 근데 여하튼 무소속 후보에 대해서 유권자가 선택을 해서 당선을 시켜줬다는 얘기는 정당에 소속돼 있던 것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비판의 결과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당선됐다고 다시 또
나왔던 정당으로 돌아가면 그건 어떻게 보면 민심에 대한 배반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맞지 않는 행태가 아닌가. 중요한 것은 물론 현대 정치에 있어서 현대 정치는 정당 정치이기 때문에 정당에 소속되어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하지만 정치인 본인이 자기가 실현하고자 싶은 자기의 정치적인 철학과 이상이 있다고 하면 정당에 소속과는 불문하고 본인이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과 방향성을 가지고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유권자들이 보기에도 좋은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요. 그러면 거의 이제 마지막 질문, 마무리 발언 비슷하게 해주시면 되겠는데 이번 6.1 지방선거가 갖는 의미랄까요? 중요성, 왜 중요하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런 말씀으로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표님부터 하실까요? 선거를 하면 매번 하는 그 형식적인 어떤 투표, 당선자가 나오고 또 공약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어떤 나아질 수 있다. 예. 나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니까 선거 결과가 주민들에게 좀 돌려지는 게 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정치인들끼리 뭐 공천 경쟁을 하고 누가 되느냐 마느냐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열심히 경쟁해서 그 결과가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인물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게 저는 선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존의 프레임을 좀 벗어나서 우리가 너무 지역이 어렵다고 하니 세상을 좀 넓게 보고 다양한 어떤 논의들이 가능한 그런 어떤 정치 또는 그런 결과가 이번 선거의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홍 교수님 뭐 지방선거 중요성 의미 한 말씀 해주시죠. 나폴레옹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정치인은 희망을 파는 상인이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 정치, 특히나 이제 이 지역 정치도 물론이고 우리 정치의 세계는 희망을 팔고 있지 못하고 절망을 팔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문제를 해결하라고 정치인을 선출해서 보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 지역 경제 문제를 해결해주고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보내는데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를 양산해내고 더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라북도 인구가 180만이 깨졌고요. 시골에 가면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멈춰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변화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치인들이 꼭 당선돼서 전북 경제, 전북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 국면이 본격적으로 이어질 텐데요. 이번 선거는 단체장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도 뽑습니다.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중요한 과정인 만큼 지역 주민들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는 온통 단체장 선거에만 매몰돼 있는 건 아닌지 반성도 해보면서 지방선거에 관심을 더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